위청 곽거병. 군인은 군인의 임무에 따를 뿐이다. 흉노토벌의 명장 위청. 누나 덕분에. 위청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기구했다. 그의 아버지는 정계라는 사람인데 한 무제의 동생인 평양공주의 집사로 지내다가 그 집의 첩인 위호와 눈이 맞아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청이다. 청은 그 집에서 자랐는데 종살이를 해야만 했다. 나이가 들어서야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 양치는 소년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이 다른 사람을 따라 감천궁의 감옥에 간 적이 있었다. 그때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청의 관상을 보더니 너는 귀인의 상을 가지고 있다. 벼슬은 제후에 이르리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청이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종놈으로 태어나 매나 맞지 않고 욕이나 듣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제후가 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장년이 된 청은 자기가 태어난 평양공주의 집에 호위병으로 들어갔다. 당시 무제의 주위에는 장모나 부인 가릴 것 없이 온통 드센 여자들 뿐이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오직 누이 평양공주밖에 없었다. 평양공주는 무제를 자기 집에 불러 자주 잔치를 벌여주었는데 어느 날 위잡으로 하여금 술 시중을 들게 했다. 무제는 그녀가 몹시 마음에 들었다. 이를 눈치챈 평양공주는 그녀를 궁으로 보내 후궁으로 삼게 하였다. 이때부터 청도 위자부의 성을 따라 위청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때까지 황후는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에 무제의 사랑을 받은 위자부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황후의 질투심은 커져만 갔다. 화가 난 황후는 위청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 결국 위청은 잡혀 들어가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때 위청의 친구인 공손호가 청년들을 이끌고 달려와 그를 구해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황제는 위청을 보호하기 위해 그에게 벼슬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위씨의 동복 형제 모두에게 벼슬과 상금을 내렸다. 공손호도 위청을 도와준 공로로 벼슬을 얻었다. 몇 년 후 장군이 된 위청은 드디어 흉노정벌에 나서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위청은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장군이었다. 그 이듬해에 위청의 누이 위자보도 아들을 낳고 정식으로 황후가 되었다. 이후에도 위청은 흉노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이에 황제는 그에게 넓은 땅을 내리고 거기 장군으로 삼았다. 한 무제 5년 봄, 무제는 다시 대규모의 흉노토벌을 결심하고 위청에게 기병 3만을 이끌고 출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위청의 목표는 흉노의 우현왕이었다. 한편 우현왕은 한나라 군사가 어차피 여기까지는 오지 못하리라 업신여기며 본영에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 그 틈을 노린 한나라 군사는 전격적인 야습을 감행 우현왕을 일거에 포위했다. 당황한 우현왕은 애처 한 명과 수백의 정예병만을 데리고 야음을 틈타 포위망을 돌파한 후 겨우 북방으로 도주했다. 한나라 병사들은 수백 리나 추격했으나 결국 놓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한군은 우현왕의 부왕 10여 명,
흉노의 남녀 1만 5천여 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가축 수십만 두를 포획하는 등 큰 정과를 올렸다. 위청이 국경의 요새까지 철거해버리자 무제는 즉각 위청을 대장군으로 승진시켰다. 이제 모든 장군의 군대는 위청의 지휘하에 들어오게 되어 그는 대장군의 격식을 갖추고 늠름하게 장안으로 개선했다. 실로 오랜만에 흉노를 대파한 것이었다. 무제는 위청에게 큰 선물을 내리고자 했다. 대장군 위청, 그대는 스스로 병사의 선두에 서서 크게 승리하고 흉노의 왕 1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 이에 그대에게 6천호를 더 하사함과 아울러 그대의 아들 모두에게 제후의 직위를 주겠노라. 그러나 위청은 굳이 사양했다. 신은 황송하게도 장군에 등용된 후 폐하의 위강에 힘입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오나 이는 오로지 장수들의 분전의 결과이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저의 영지를 늘려주신 데다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무런 공도 없는 변변찮은 자식놈들까지 황송하게도 제후로 봉하시겠다고 하시었습니다. 이는 저를 장군으로 임용하시어 장병의 사기를 돋우려는 의도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니옵니까? 어찌 이러한 은혜를 받자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무제가 대답했다. 아니, 나도 장수들의 전공을 잊은 것은 아니요. 당장이라도 조처할 작정이요. 무제는 즉시 다음과 같은 조서를 어사에게 내렸다. 호도군이 공소노는 세 차례 대장군을 따라 흉노를 쳤고 본대를 잘 원우하여 부대장과 함께 적을 생포했다. 이로써 1,500호의 영지를 주고 합기 후에 임명한다. 도위 한열은 대장군을 따라 흉노 우현왕의 본영을 습격하여 백병전을 결행했다. 이로써 1,300호의 영지를 주고 용액 후에 임명한다. 기장군 공손하는 대장군을 따라 적의 부왕을 잡았다. 이로써 1,600호의 영지를 주고 나간 후에 임명한다. 이리하여 모든 장수에게도 영지와 제후의 직위가 내려졌다. 부하를 아끼는 마음. 이듬해 봄 대장군 위청은 또다시 출격하여 수천 명을 목베었다. 다시 한 달 후 토벌에 나선 위청은 수급과 포로를 합해 1만여의 전과를 올렸다. 이 무렵 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장군 소건과 전장군 조신의 군사 3천여 기가 단독으로 선우의 주력군을 만나 하루 동안의 격전 끝에 전멸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조신은 원래 흉노 출신으로 한나라의 귀순에서 부장이 된 사람이었다. 고전의 틈바구니에서 흉노로부터 끈질긴 투항 권유를 받은 그는 나머지 병사 800을 데리고 선우에게 항복했다. 우장군 소건은 또한 모든 병사를 잃고 제 몸 하나만 도망쳐 대장군에게 돌아왔다. 당연히 소건의 책임이 문제되었다. 위청은 부하들을 모아놓고 그 처리에 대해 의논했다. 한 부하가 입을 열었다. 대장군께서는 출진한 이래 부장을 뵌 적이 없습니다. 지금 소건은 군을 버린 것입니다. 이 기회에 그를 베어서 장군의 위광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하들은 반대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소군이 아무리 경고해도 대군과는 대적하지 않는 것이 병법의 상식입니다. 소건은 겨우
수천의 병력으로 선우의 수만 대군과 대적하여 분전하기를 하루 남짓 병사를 모조리 잃으면서도 항복치 않고 스스로 귀대한 것입니다. 만일 이를 문제 삼아 처형한다면 이 같은 경우에 돌아오지 말라는 것을 뜻합니다. 절대 베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위청이 결단을 내렸다. 나는 폐하의 친척이기 때문에 장군직을 명령받고 있는 자이다. 내 위엄 따위를 문제 삼지 말라. 위엄을 보이라는 의견은 말도 안 된다. 부장을 패는 것도 내 직권에는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폐하의 은총을 받들고 있을수록 요새 밖의 땅에서 멋대로 주벌을 행하기는 싫다. 폐하께 사정을 상세히 보고 드린 후 재가를 받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하로서 권한을 조심하는 것이 될 줄 아는데 어떻게들 생각하는가. 그러자 모두 찬성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소건은 황제에게 송환되었고 한군은 전투를 중단한 채 국경 안으로 철수했다. 서울로 송환된 소건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평민이 되었다. 베풀 줄 알아야 한다. 흉노 토벌에서 귀환한 위청은 천금을 하사받았다. 그리고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되어 있던 평양공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옛날 평양공주의 집에서 노예 혹은 기껏 호위병 신세에 지나지 않았던 위청이 이제 주인 마님을 차지하게 된 것이었다. 그 무렵 무제의 마음은 위청의 누이인 위황후를 떠나 왕부인을 총애하고 있었다. 이때 영승이라는 자가 위청에게 말했다. 장군은 뛰어난 공운도 없이 1만 호의 녹을 먹고 자제들은 셋이 모두 제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만 한 가지, 귀공이 황후의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폐하는 지금 왕부인을 총애하시지만 왕부인 일족은 불우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천금의 하사금으로 왕부인의 분모를 위해 장수를 축수하는 잔치를 베푸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위청은 500금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 소문을 들은 무제는 기뻐하면서 위청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위청은 영승의 진언을 그대로 왕에게 아뢰었다. 그러자 무제는 영승 또한 동해군의 도의에 임명하였다. 불패의 젊은 영웅 곽거병. 곽거병은 위청의 여동생인 소아의 아들로서 그녀가 무제의 귀여움을 받아 후궁이 되자 일찍부터 궁궐에서 살았다. 무제 7년의 정벌대에는 18세로 종군하여 유격대를 지휘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이때의 공로로 관군 후에 임명되고 3년 후에는 표기 장군에 임명되었다. 고난 속에서 자란 숙부 위청에 비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귀족 장군으로서 유달리 눈을 끄는 화려한 존재였다. 곽거병의 군대는 언제나 정선된 정예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참 부장 부대의 병졸, 군마, 병기 등과는 비교가 안 되었다. 곽거병은 그 강력한 기병과 함께 언제나 본대보다 앞장서서 대담하게 적진 깊숙이 진격해 들어갔다. 게다가 그의 부대는 행운도 따라 한 번도 곤경에 빠진 적이 없었다. 그와 반대로 다른 장군들은 언제나 불운에 휘말려 어쩔 줄을 몰랐다. 그 때문에
곽거병에 대한 무제의 신임이 나날로 두터워지더니 드디어 대장군 위청마저도 능가할 기세가 되었다. 흉노의 혼야왕도 서부 지역에서 번번이 한군에게 패하여 수만의 병조를 잃었는데 모두 곽거병의 부대에 패한 것이었다. 선우는 격노하여 그해 가을 혼야왕을 처벌하기 위해 출두를 명했다. 그러자 혼야왕은 효도왕 등과 공모하여 한나라에 항복할 결심을 하고 사자를 보내어 변경 수비를 맡고 있던 한군에게 그 뜻을 전했다. 때마침 한나라의 이식 장군이 황하유역에 성체를 쌓고 있었다. 장군은 혼야왕의 사자를 맞이하자 즉각 무제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무제로서는 섣불리 믿을 수 없었다. 항복을 가장하고 들어와 변경을 습격할 우려는 충분했다. 무제는 곽거병을 불러 군사를 이끌고 맞이하라고 했다. 곽거병의 군사는 황하를 건너 혼야왕의 부대로 다가갔다. 그러자 혼야왕의 부장들이 등을 보이며 도망갈 기색을 보였다. 그것을 보자 곽거병은 혼야왕 진영에 뛰어들어 도망가려는 자 8천여 명을 순식간에 베어버렸다. 이어 혼야왕만을 말에 태워서 무제에게 먼저 보내고 자기는 항복한 군을 통솔하고 황하를 건너 귀로에 올랐다. 이때에 항복한 흉노는 수만을 헤아렸다. 장안에 도착한 곽거병에게 무제는 거액의 상금을 하사하고 혼야왕에게는 1만호의 봉지를 주어 타분 후에 임명하였다. 이어서 무제는 곽거병의 공을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표기 장군 곽거병은 군사를 이끌고 흉노를 공격하여 서역, 혼야왕과 그 부하를 모조리 우리 한나라에 귀순시켰다. 군량은 적의 양식을 빼앗아 충당하고 병졸은 강궁 1만여 명을 편입했다. 포악하고 강한 자는 죽여서 수급과 포로를 합쳐 8천여를 얻었고 더구나 우리 장병에는 전혀 손상이 없었다. 우리 장병은 거듭되는 토벌전을 잘도 견디어 주었다. 그리하여 황하 연안으로부터 요새 밖에 이르는 땅에서 백성의 고초는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가 찾아오려고 하고 있다. 이로써 표기 장군 곽거병에게 1700호를 하사함과 동시에 주둔군을 반감하고 백성들의 노역을 경감하노라. 그로부터 얼마 후 한나라는 귀순해온 흉노를 변경의 옛 요새 바깥 땅에 분산 이주시켰다. 그들은 모두 오르도스 땅에 머무르면서 옛날 풍습을 유지한 채 한나라에 귀속해 살았다. 치열한 사막전. 서기전 119년 봄, 무제는 대장군 위청, 표기장군 곽거병 2명을 사령관에 임명하고 대규모 흉노 토벌 작전을 개시했다. 기병은 각각 5만, 여기에 보병 수십만이 후속 부대로 뒤따르고 있었다. 이때에도 정선된 정예 부대는 모두 곽거병 부대에 배속되어 있었다. 원래 곽거병은 정양을 근거지로 삼고 선우와 대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막 출정하려는 순간 포로를 잡아 문초하자 선우가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었다. 무제는 급히 작전을 변경하여 곽거병에게 더욱 동쪽으로 출격하라고 명령했다. 대신 정양에는 위청의 군대를 보냈다. 위청은 곽거병과 협력하여 흉노의 공격을 가하려고 사막 깊숙이 진격을 개시했다.
그 병력은 5만 명이었다. 이때 흉노에 투항한 주신이 선우에게 말했다. 사막을 건너온다면 한나라 군사는 지쳐있기 마련이니 작전을 잘 쓰면 적을 무난히 생포할 수 있습니다. 선우는 정예군을 골라서 사막 북쪽 기슭에 포진시켰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도 한군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위청 휘하의 부대는 국경에서 천열이 진격한 지점에서 선우를 발견하고 즉각 진영을 정비했다. 위청은 무광거를 고리 모양으로 늘어놓아 본형으로 하고 5,000기를 적진으로 돌격시켰다. 흉노군도 약 1만 기를 내보내 이에 맞섰다. 마침 해가 저물 무렵이었는데 질풍이 모래를 휘말아 올리며 사정없이 얼굴을 때렸다. 양군 모두 상대방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 군은 좌우 양 날개의 병력을 투입해서 차츰 포위망을 구축해 갔다. 선우는 한 군이 병력으로도 우세할 뿐 아니라 투지도 왕성하여 이대로는 전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황운숙을 노새 6마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부하 수백 기와 함께 한 군의 포위망을 돌파, 도주했다. 양군이 뒤섞여 벌인 격전은 날이 저물어도 계속되어 양군이 거의 같은 숫자의 사상자를 냈다. 그 과정에서 사로잡은 포로의 입을 통해 선우가 이미 탈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체 없이 가볍게 무장한 기병이 어둠을 뚫고 선우를 추적했다. 위청도 직속 부대를 이끌고 추적했다. 흉노는 대열이 흩어지며 도주하였고 새벽녘까지 200리쯤 진격했으나 선우를 찾을 수는 없었다. 위청은 여세를 몰아 계속 흉노를 몰아붙이면서 전군에게 넉넉하게 음식을 제공했다. 그러고 나서 하루를 머문 후 철수했는데 이때 성을 다시 쓰지 못하도록 완전히 불태우고 나머지 군량은 모두 가져왔다. 한편 대장군 위청이 선우와 대전하고 있을 때 전장군인 이광과 우장군 조익이가 이끄는 부대는 본대와 떨어져 동쪽으로 진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길을 잃고 전투에 참가하지 못했다. 두 장군이 본대에 합류한 것은 본대가 사막의 남쪽까지 철수해 왔을 때였다. 위청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부관을 보내어 해명을 요구했다. 이때 이광은 보고서 작성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결했으며 조익이는 속죄금을 내고 평민으로 강등되었다. 이 전쟁에서 위청 휘하의 군대가 귀환하기까지 올린 정과는 포로, 수급을 합해 1만 9천에 이르렀다. 한편 흉노 측에서는 선우가 열흘씩이나 행방불명이었기 때문에 우요겨 왕이 선우를 자칭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우가 나타나자 우요겨 왕은 깨끗이 본래의 지위로 돌아갔다. 패배란 없다. 표기 장군 곽거병의 군대는 위청군과 같은 규모였다. 다른 점은 휘하에 부사령급 망료가 없다는 것뿐이었다. 그런데도 흉노를 크게 격파하여 천리도 넘게 진격하는 전과를 올려 그 성과가 대장군 위청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개선한 후 무제는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표기 장군 곽거병은 군을 통솔함에 있어 포로의 정예를 더하여 얼마 안 되는 장비를 가지고 대사막을 넘었다. 그리하여 확강거를 건너
흉노의 왕 비차기를 참살하고 좌대장의 군과 싸워서 그 깃발과 북을 빼앗았으며 둔두왕 한왕 등 3인과 장군 대신을 비롯하여 83명을 사로잡았다. 아울러 난거 서산에서는 하늘에 제사 지내고 고연산에서는 땅에 제사 지냈으며 한 해를 구워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포로의 총수는 7만 443명, 적군의 사마를 경멸시켰다. 더구나 군량은 적에게 빼앗아 오지 깊숙이 침공하면서도 보급에 구애받지 않았다. 이로써 표기 장군에게 5,800호를 하사한다. 표기 장군 곽거병의 부하들은 부장에서 병졸에 이르기까지 상금을 받거나 승진한 자가 수없이 많았다. 이에 반하여 대장군 위청에게는 아무런 상금도 없고 부하 중에서도 영광을 얻은 자가 없었다. 이때부터 위청의 권위는 나날이 쇠퇴하고 곽거병의 명망은 높아만 갔다. 위청 주위에서는 친구나 식객들까지 썰물처럼 사라져 곽거병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의 추천만 있으면 쉽사리 관직 자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만만은 그것을 옳게 생각지 않고 위청 밑에 머물러 있었다. 곽거병은 과묵하고 기골이 넘친 인물이었다. 무제가 그에게 손자와 오자의 병법을 배우라고 권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쟁은 이론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가 문제일 뿐입니다. 또한 그에게 커다란 저택을 하사하며 무제가 한 번 가서 보고 오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흉노가 망할 때까지는 저렇게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무제는 더욱더 그를 존중하게 되었다. 하지만 곽거병은 젊었을 때부터 무제의 측근에서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부하를 위로할 줄 몰랐다. 그가 출진할 때에는 무제가 친히 술의 10대분의 좋은 음식을 내렸다. 그의 식량은 개선할 때까지 남아 돌아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으나 병사들은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다. 또한 요새 바깥 땅에서 병사들이 굶주림 때문에 걸을 기력조차 잃고 있을 때에도 그는 장수들과 함께 공차기를 즐겼다. 곽거병은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민방명이라고 이 출중한 장군은 불과 2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야 했다. 한편 위청은 인품이 인정스럽고 겸허하여 부하들의 인심을 사로잡는 정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망은 곽거병을 따르지 못했다. 언젠가 위청에게 그의 부하 소건이 물었다. 왜 장군께서는 천하의 인물들과 교유하면서 그 이름을 빛내지 않습니까? 그러자 위청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에 몇몇 대신들이 서로 다투어 천하 인물을 초빙하자 황제께서는 이들을 매우 미워해 이들을 결국 극형에 처하셨다. 사대부를 가까이 하거나 어진 사람을 불러들이고 착하지 않은 사람을 물리치는 것은 천자께서 하실 일이다. 신하된 사람은 오직 법을 따르고 직책을 지키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닌가. 사마상여 풍자와 간언의 시인 사마상여는 시문의 제1인자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서남이 지방의 변방 이민족 평정에도 공을 세워 중랑장이라는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다. 사마상여가 지은 자허부와 대인부는 글이 너무 고우면서도 과장이 많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뜻은 천자에게 풍간하여 무위로 돌아가게 하려는 데 있다. 아름다운 여인을 얻으려면 사마상여는 촉지방의 성도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으며 검술에도 뛰어났다. 어릴 적 이름은 견자라고 했는데 학업을 마치자 전국시대 조나라의 유명한 정치가인 인상여의 인품에 끌려 글을 따서 이름을 사마상여로 바꾸었다. 사마상여는 장성한 뒤 금전으로 관직을 구해 경제의 시종무관에 임명되어 황제의 측근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좀처럼 자기 직무에 열중하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경제는 그가 추구하는 문학에 대해 흥미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경제의 아우인 효왕이 양나라에서 황제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입궐하였다. 효왕은 제나라의 취향, 회음의 매승, 오나라의 장기 등 인류의 변론 솜씨를 과시하는 선비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사마상여는 그들 일행에게 완전히 매혹되었다. 병을 구실 삼아 벼슬을 벌인 그는 효왕을 찾아서 양나라로 갔다. 그곳에서 효왕의 배려로 사마상여는 변론가들과 같은 숙소에 기거하게 되었다. 그는 수년간 그들과 같이 열심히 글 공부를 했다. 그 무렵 사마상여는 유명한 시 자허부를 짓게 되었다. 그 후 효왕이 죽자 사마상여는 양나라를 떠나 고향에 돌아왔으나 집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당시 그는 임공현의 혈령 왕길과 매우 친한 사이였다. 왕길은 전부터 자주 사마상여에게 그대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경우 언제든 날 찾아주오 라고 말하곤 했다. 사마상여는 서둘러 임공현으로 가서 혈령이 마련해준 성 안의 관사에 묵게 되었다. 혈령은 마치 귀중한 손님이 찾아온 것처럼 위장하고 일부러 공손한 태도를 취하며 매일같이 사마상여를 방문했다. 처음 한동안은 혈령을 만나주던 사마상여는 이후 종자를 보내서 신병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 없노라고 하면서 혈령의 방문을 거절했다. 그러자 혈령은 사마상여에 대해 더욱 조심스러운 행동을 취했다. 이는 사마상여에게 세인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였다. 당시 임공현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타광손이라는 부자는 노예 800명을 거느리고 정정은 수백 명의 노예를 거느리는 대부호였는데 두 사람은 서로 말을 나누었다. 혈령에게 아주 대단한 손님이 찾아온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한번 연회를 베풀어 혈령과 함께 초대하면 혈령은 타광손의 저택에 초대받았다. 사마상여가 함께 초대되었음은 물론이다. 혈령이 타광손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0명 이상의 손님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나 사마상여는 정오가 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를 맞이하러 사람을 보냈으나 몸이 불편해서 참석할 수 없다는 전갈만이 왔다. 혈령이 음식에 젓가락도 대지 않고 손수 사마상여를 맞이하러 가자 그제서야 사마상여는 미안하다는 듯이 연회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의 눈은 일제히 사마상여에게 쏠렸다. 혈령은 주연이 한창 무르익기를 기다렸다가 사마상여 앞에 나아가
칠연금을 내놓으면서 말했다. 귀공께서 칠연금 타는 것을 남다른 취미로 삼으신다지요? 이것으로 한번 즐겨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사마상여는 거절했으나 거듭 부탁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한두 곡을 뜯었다. 타광손에게는 미망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문군이라는 아리따운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음악을 매우 즐겼다. 현령과 사마상여가 연극을 꾸며 사마상여를 타광손의 저택에 초대하게 한 것도 실상은 문군을 사마상여의 아내로 만들기 위한 꾀였다. 칠연금을 뜯어 문군의 마음을 끌려는 것이었다. 문군은 남몰래 사마상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분이 유유히 들어오시던 그 모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아했지. 이제 우리 집 마당에서 뛰어난 솜씨로 칠연금을 뜯고 계시다니. 사마상여에게 사로잡힌 문군은 한시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은 생각에 가슴까지 울렁거렸다.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연회가 끝난 뒤 사마상여는 사람을 시켜 문군의 하인에게 많은 선물을 전하여 문군과 만날 수가 있었다. 그날 밤 문군은 사마상여와 함께 저택을 빠져나와 달아났다. 사마상여는 곧장 문군을 마차에 태워 고향 땅으로 갔다. 그러나 그의 집은 사방에 벽이 둘러져 있을 뿐 재물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이었다. 아내에게 술 장사를 시키는 까닭. 한편 문군이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타광소는 크게 노해서 내가 정말 바보 같은 딸을 두었구나. 애비 손으로 차마 죽일 수는 없지만 그애에게는 한 푼도 나누어 주지 않겠다. 하고 크게 화를 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시 데려오자고 말하려 했으나 그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풍요롭게만 살던 문구는 가난한 생활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형제들한테 돈을 빌릴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고생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마상여는 아내와 함께 임공 땅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아내의 물건들을 처분한 돈으로 술집을 사서 술 장사를 시작했다. 아내에게는 손님 접대를 시키고 자기는 아랫도리만을 가리고 일꾼들과 같이 일하면서 남의 눈에 띄게 거리에서 그릇을 닦기도 하였다. 그 소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문군의 아버지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문군의 아버지는 기가 막혔다. 도무지 낯이 뜨거워 밖에 출입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문군의 형제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광손을 설득했다.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에 딸 둘, 모두 3남매뿐인데 재산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 사람과 결혼한 것을 탓한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마상여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외국으로 돌아다니느라 가난하기는 하지만 대단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현령어른의 귀한 손님이 아닙니까? 언제까지고 저렇게 술장사를 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쩔 수 없게 된 타광소는 100명의 노예, 100만금의 돈과 옷이며 살림살이들을 모조리 문군에게 보내주었다. 사마상여와 문군은 다시 성도로 돌아가서 많은 토지와 저택을 사들였다. 사마상여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 이 시인이 지금 이 세상에 있다면 한편
자허부라는 시를 접한 무제는 감탄했다. 그리고 이 시인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더라면 얼마나 기쁠까 하며 한탄하였다. 그 말을 들은 한 신하가 무제에게 아뢰었다. 제 고향에 사마상여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무제는 곧 사마상여를 궁궐로 불러들여 만나본 뒤 그 시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사마상여가 대답했다. 제가 그 부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는 단지 제후를 칭송한 데 지나지 않은 것이오니 읽으실 만한 것이 못됩니다. 원컨대 천자께서 사냥하시는 것을 노래한 부를 지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제는 쾌히 승낙을 하고 사마상여에게 필묵과 종이를 주게 했다. 그날부터 사마상여는 온 힘을 기울여 시를 지었다. 기존의 자어부를 고쳐서 천자의 대의를 밝히는 것으로 새로이 썼는데 그는 이 시에서 자어라는 인물로 하여금 초나라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게 하고 오유 선생에게는 제나라 편에서 자어를 비판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시공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천자의 대의를 밝히도록 하였다. 이 부를 읽어본 무제는 마음에 들어 기뻐했고 사마상여는 곧 낭중에 등용되었다. 그의 소원대로 문학으로서 황제를 받드는 신분이 된 것이다. 장군이 된 시인. 사마상여가 낭에 오른 지 몇 년 후 당몽이라는 장수가 야량과 북지방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러면서 서남위로 통하는 길을 개척하려고 했다. 그러나 길을 닦은 지 2해가 지나도록 길은 개통되지 못했다. 많은 병졸들이 죽었으며 사용한 비용도 억만금이 넘었다. 많은 촉군의 백성과 한나라 조정의 대신들이 이 일에 이롭지 못함을 말하고 나섰다. 이에 무제는 사마상여를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사마상여 일행이 촉군에 도착하자 촉군의 태수를 비롯한 모든 관리들이 마중 나왔다. 이때 타광손 등 임공지방의 여러 유지들도 모두 나와 사마상여에게 많은 고기와 술을 바쳤다. 타광손은 사위에게 왜 좀 더 일찍 잘해주지 못했던가 하며 탄식하고 딸에게 아들과 동등한 정도로 재산을 분배하였다. 사마상여는 곧 서남위를 공략하여 평정하였다. 그러자 공, 작, 염, 방, 사유 지방의 수령들이 모두 한나라의 신하가 되기를 정했다. 그러자 변방의 관문이 모두 제거되고 새로이 관문을 설치해 한나라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었다. 사마상여가 개선하여 황제에게 보고하자 황제는 크게 기뻐하였다. 그 뒤 어떤 사람이 사마상여가 사신으로 가서 뇌물을 받았다고 고발하였다. 이 일로 인해 사마상여는 관직을 잃었으나 1년쯤 뒤에 다시 낭으로 복직이 되었다. 사마상여는 말을 더듬거렸으나 글을 잘 지었다. 그는 벼슬에 있을 때에도 공경들과 국가의 일에 대해 한 번도 토론하지 않고 병을 핑계로 한가롭게 지냈다. 그러면서 벼슬에 대해서는 연연해 하지 않았다. 한 번은 황제를 수행해 장양궁으로 사냥을 나간 적이 있었다. 황제는 마음껏 말을 달리며 곰과 산돼지 등 짐승을 사냥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사마상여가 황제에게 글을 올렸다. 제가 들은 바로는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만물 가운데는 능력을 달리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힘으로는 오획을 칭찬하고 날쌔기로는 경기를 알아주며 용맹하기로는 맹분과 하육을 일컫습니다.
어리석은 저의 생각으로는 인간들 사이에도 능력이 그토록 다르거늘 하물며 짐승의 세계에서는 마땅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험준한 사냐를 뛰어다니며 맹수 사냥하기를 즐기시나 유난히 사나운 맹수가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튀어나온다면 폐하는 수레를 미처 돌리지도 못할 것이고 호위병들마저 미처 손쓸 겨를이 없을 것이니 비록 오획 같은 기량을 지녔다 하더라도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럴 땐 마른 나뭇가지나 썩은 그루터기조차도 폐하께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북방의 흉노나 남방의 월인이 수레바퀴 밑에서 저격을 하고 강이가 수레 뒤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하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근심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천자가 하실 일이 아닙니다. 길을 깨끗이 치운 후에야 길을 가고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말의 재갈이 벗겨지던가 말이 발광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넓은 초원을 달리며 눈앞의 짐승을 잡는 즐거움만 생각하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사고에 대한 경계심을 소홀히 한다면 재앙은 쉽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럴지니 만승천자의 지위를 가볍게 여기시고 추호라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을 즐기신다면 심히 유감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은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그 일이 있을 것을 내다보며 지혜로운 사람은 위험이 닥치기 전에 그 재앙을 피한다고 합니다. 세상이란 원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으며 소홀히 여기는 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집안에 천금을 쌓아둔 부자는 당 아래에는 앉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찮은 말에 불과하지만 많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밝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황제는 그의 진언을 받아들여 사냥을 그만두었다. 사마상현은 자어부를 칭찬한 황제가 선인의 도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말했다. 저는 상림부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바로 대인부입니다. 아직 끝을 맺지 못했는데 완성되는 대로 폐하께 바치겠습니다. 사마상현은 그 전까지 전해오던 신선의 모습과 황제가 생각하는 신선의 모습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인부를 지었다. 세상에 대인이 있어 중원에 살고 있다. 저택은 만리에 걸쳐 있으나 잠시 머물기에도 부족하였다. 속세의 각박함과 비좁음을 슬퍼하며 하늘 높이 날아 여행을 떠났다. 붉은 깃발에 흰 무지개로 만든 수레를 타고 구름을 따라 떠올라갔다. 격택성의 기운으로 긴 장대를 만들어 세우고 오색빛을 그 끝에 매달았다. 북두칠성을 매달아 휘날리게 하고 해성의 끝을 잡아 꼬리로 삼았다. 날개 달린 용이 구름 수레를 타고 붉은 용, 푸른 용이 보좌하며 꿈틀거리며 오르락 내리락 눈을 뜨고 혀를 토한다. 솟구치고 내달리며 번개치듯 빠져나가니 어느새 안개는 걷히고 구름은 흩어졌다. 신선들을 모두 초청하여 진인을 가려 뽑아 요광에 서서 자리를 정한다. 오제를 길잡이로 삼고 능양을 시종으로 거느리며 현명은 왼쪽에 함례는 오른쪽에 있고 앞에는 융리, 뒤에는 휴랑이 있다. 선인, 정복교를 심부름꾼으로 삼고 선인, 선문고에게는 하찮은 일을 시킨다. 기백에게는 약방을 맡도록 하고
추경에게 경호를 맡긴다. 그런 후 나쁜 기운을 제거하고 드디어 길을 떠난다. 대인인 나는 1만 대의 수레를 모아 오색 구름으로 덮개를 삼고 화려한 깃발을 앞세워 구망에게 시종들을 인솔토록 하여 구의산을 향한다. 행렬은 어지러이 뒤섞이고 번잡하게 달려간다. 뇌실에 들러 우레소리를 듣고 험난한 귀곡을 재빨리 빠져나가 팔방을 구경하고 사방의 구석을 꼼꼼히 살핀 후 구강과 오하를 건너 염화산을 날아 건넌 후 약수에 배를 띄워 지나간다. 유사천 넘어 총영산에서 휴식을 취하고 넘치는 물 위에서 논일며 여와에게 비파를 타게 하고 풍이에게 춤추게 하고 어둠이 내리면 병해를 불러 풍백을 벌주고 우사를 형벌에 처한 후 서쪽으로 골륜산의 아스라함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삼위산으로 달려간다. 하늘문을 밀어 열고 천재의 궁전에 들어가 옥녀를 태워 함께 돌아왔다. 낭풍산에 올라 멀리에서 그치니 까마귀가 후련히 높이 날아 휴식하는 것과 같다. 기마병은 현궐에 남겨두고 한문을 빠져나가는데 땅 아래는 깊고 멀어 보이지를 않고 위는 넓고 멀어 하늘이 없다. 눈이 핑핑 돌아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귀가 멍멍하여 들리지 않고 허물을 타고 올라 초연해도 다만 벗도 없이 홀로 남아 있다. 사마상여가 대인부를 바치자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우화등선의 심경이 됨을 느꼈다. 이후 병이 든 상여는 관직을 물러나 무릉에서 살았다. 어느 날 황제가 문득 말하였다. 상여의 병이 깊다고 한다. 즉시 가서 그의 저작물을 모두 가져오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없어지고 말 것이다. 시종 소충이 상여의 집에 도착해 보니 상여는 이미 사망했고 그의 저작물 또한 남은 것이 없었다. 소충은 상여의 부인에게 이유를 물어보았다. 주인께서는 본디 저작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장을 쓰기만 하면 누군가가 와서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다만 생전에 한 권의 책을 쓴 후 만일 천자의 사자가 저작을 구하거든 이것을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작품은 봉선에 관한 것으로 소충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황제께 바쳤다. 사마천은 이렇게 말했다. 춘추는 지극히 은미한 일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하고 주역은 음양의 미묘함의 근본을 두어 인간사를 밝히게 한다. 그리고 시경 대하편은 왕후장상과 대인의 덕에 대해 말하고 그 덕이 뭇 백성에게 미침을 노래하고 있으며 소화편은 작자 자신의 이해에 대해 풍자하면서 그 대인은 정치의 이해까지 이르고 있다. 이들의 언사는 비록 서로 다르지만 덕으로의 합치점은 같다. 사마상여가 지은 자어부와 대인부는 미사여구를 구사한 과장된 표현이 많다. 그러나 그것의 귀착점은 절제와 검약에 있으니 이는 천자에 대한 풍자와 간언과 다를 것이 없다. 나는 사마상여의 작품 가운데 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 수록했다.